천안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제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해외 유입이 23명이 나왔습니다. 네. 좀 의미를 분석해 본다면요. 그만큼 해외에 이제 많은 예.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라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국내 상태보다는 해외가 훨씬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해외 입국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방역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라크 건설 노동자 귀국 조치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더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확진자는 예. 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검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고 또 우리나라 교민들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서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는 뭐 생활치료시설이나 임시시설에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 이라크에서 출발했던 이제 유증상자가 앞서 어제 이제 17명이었는데 네. 지금 입국 후에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설명이 100% 예.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쪽에서 검사를 하실 때 조금 증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가 안 됐을 확률도 있고요. 사실은 그 오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명이 발생하는 건 조금 맞지를 않죠. 또 하나는 이제 고국에 왔다는 안심감으로 인해서 긴장되었던 몸 자체가 이렇게 풀리면서 약간 감기 증상 같은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또 그 사이에 확진자가 조금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한 해외 유입이 23명이 나오면서 이 부분부터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기내 감염 위험성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좌석을 분리해서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기내에서 감염될 위험은 없을까요? 대부분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을 거고요. 식사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도 나눠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지만 일부에서는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경우에 혹시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셨다면은 그쪽에서 가끔 감염될 확률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스크 착용만 철저히 해주셨다면은 감염 확률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외 유입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임시 생활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설치에 적극 협력하는 지자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임시 생활시설이 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어려움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고 지금처럼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별로 어떤 점수를 더 부여해서 지자체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부여도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그 재정적, 인력적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시 국내 지역 감염 현황으로 돌아와 보면요. 지금 휴가철이 되면서 피서지로 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원도 홍천의 야외 캠핑장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6가족 중에 4가족, 그러니까 18명 중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봤을 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24, 26일간 2박 3일이었는데요. 지금 잠복기를 따지면 일주일 정도기 때문에 더 나올 확률이 있고요. 또 이 가족 간 감염에 의해서 또 N차, 2차, 3차 감염이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겠지만 일부는 더 분명히 나올 확률이 있고요. 또 대부분이 무증상자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의 어떤 지역사회 전파도 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뭐 캠프라서 가족 간으로 간 것 같지만 또 단체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빨리 됐고 코로나19의 특징이 정말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니까 괜찮겠지? 예.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는 가족 간에 같이 일부분이 같이 가거나 그리고 다른 분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인 공간에 생활할 때 그것이 조금 성립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는 과거에 골프장에서도 감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사람이 모일 때는 감염이 될 수 있고
그중에는 증상이 없는 분이 잠재적인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한적한 곳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 야영하는 캠핑장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야외라고 하더라도 전파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장소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MT나 수련회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여러 명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캠프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도 같이 여러 명이 가죠. 예, 그런 경우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축구나 야구처럼 이제 우리가 관람을 할 수 있는데 보셨지만 너무 붙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매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좌석을 예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좌석을 딱 지정을 해줘서 우리가 예매를 하게 되면 간격을 띄워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개인적으로 한 칸, 두 칸 띄워서 앉아야 된다 이런 지침보다는 아예 저는 예매 자체를 좌석을 지정해서 주면 조금 이런 거는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MT나 수련회 같은 것이 조금 앞으로 여행 때나 이런 여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야외 그런 여행이나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부 활동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다가 지인들과 자리할 때는 마스크를 습관적으로 벗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생활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정교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생활 방역을 어느 정도로 이제 정교하게 하시냐. 다들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서너 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다 착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야외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캠프를 갈 때는 캠프장 관리에서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캠프를 칠 수 있는 곳을 딱 지정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공동 식수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족끼리만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조금 캠프장이나 그런 곳에 줘서 지침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사 시간이나 식수대 같은 걸 이용할 때도 시간제나 아니면 이런 차례제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광주에 있는 유치원 또 초중 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을 했는데 2학기 때는 3분의 1로 완화 조치한다고 해요.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 많이 가고 싶었고 또 학력 차이가 많아서 학교에서도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 다행히 지금 학교에서 감염이 거의 없었고 그런 점에서 2학기 때는 좀 더 이제 수업을 늘리는 건데 지금 3분의 1에서 바로 3분의 2로 가는 것보다는 절반, 2분의 1로 조금 늘려보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경과를 봐서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은데 그 이유가 9월이 되면 이제 독감철과 다른 호흡기 질환이 같이 오기 때문에 환자나 확진자가 더 늘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질병 자체가 여러 가지 증상이 유사해서 감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는 지금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처럼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지금 확장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해외 입국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 단계로 조금 절반 정도로 확장을 했다가 경과를 보고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부적인 등교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사실 학교의 자유에 맡길 경우에는 방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큰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소규모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학교별로 나누라고 하지만 큰 지침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일선에서 분명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세부 지침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큰 규모의 지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백신. 지금 코로나19를 막을 백신 후보 물질 중 6종이 임상 시험 최종 단계인 3상에 들어가는 등 이제 개발 백신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전 국민을 위한 백신을 한 번에 확보할 수는 없는 만큼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선은 그 두 가지가 조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선 백신을 국내에서는 지금 올해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국내 백신은 아마 내년 정도 돼야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우선 수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아직 국가에서 특별한 전략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백신을 우리가 어떻게 구입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백스라는 세계에서 공동으로 백신을 구입하는 곳에 우리도 참여가 하 있기 때문에 한 20%, 인구의 20%는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백신을 우리가 그다음에 누구에게 먼저 접종을 할 건지 과거의 신종 플루 때처럼 의료진이나 취약계층을 먼저 접종할 건지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유소아나 노약자뿐 아니라 그분들을 간병하는 간병인과 가족들까지 포함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19가 감염력이 많다 보니까 택배 기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까지 접종을 확대할지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 의료인과 그다음에 사회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실 몇 개월을 걸쳐서 누가 어떻게 접종할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지금이라도 외국의 어떤 빠른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조금 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매년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백신을 한 번 맞으면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MMR, 뭐 홍역 백신 이런 건 거의 다 한 번만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감 백신은 매년 맞죠. 변종 때문에. 코로나19도 이게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잘 변하고 그리고 항체 유지율이 코로나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연구를 받던 이 백신이 6주에서 8주가 되면 대부분 역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역가가 언제까지 가느냐는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됐지만 분명한 거는 회복기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는 역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19는 다른 그런 홍역이나 그런 백신과 달리 독감과 유사하게 매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라고 평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내다보세요? 네, 그 스페인 독감이 있고 이제 거의 100년 만에 정말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가 왔고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보면 중국 우한에서 출발했지만 유럽을 지나고 미국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를 지금 다 돌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남미나 아프리카는 정말로 의료가 취약한 계층이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선 감염이 되면 치료를 못하게 되죠.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고 그 유행이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가을과 겨울이 겹쳐오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내년 정도까지는 이것이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